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20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어 보복으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유럽은 WTO에 제소하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하지만 56일 후 미국의 주요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전략 컨퍼런스장. 전 세계 전략가들이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미국 최고의 전략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이클 톰슨 교수의 목소리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봄날 전 세계에서 모여든 300여 명의 전략가들과 외교관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 톰슨, 그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자문관을 역임했고 중동 정책과 아시아 안보 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숨은 두뇌로 불리던 인물이었죠. 그의 분석은 항상 냉철했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회의장의 모든 이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20년 전 한국 전쟁사를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나라. 그는 한국의 회복 탄력성에 매료되었고 그 이후로 줄곧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가 관찰한 한국의 변화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선언했을 때 세계는 요동쳤습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30% 관세를 때리고 보잉 항공기 구매를 전면 중단했죠. 일본은 고개를 숙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에 즉각 제소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분노한 표정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어떤 구체적인 대응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한국 정부의 우유부단함을 비판했고 야당은 무능하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교수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그저 무대응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56일이 지났습니다. 캔자스시티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휴대폰용 메모리 칩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날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공장에서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반도체 공장은 핵심 부품 납품이 2주일 미뤄진다는 소식에 생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모두 일상적인 지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교수는 그 모든 지연의 출발점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 교수는 사무실에서 혼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망을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소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고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세계 산업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는 갑자기 발표용 리모컨을 내려놓고 청중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청중 한 명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이요. 맞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중국은 분노했고 유럽은 항의했으며 일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에 각국 정상들의 분노한 표정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일본 대표 나카무라 켄지가 자리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었겠죠.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싸움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갑자기 나카무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6 이후 캔자스시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나카무라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용 메모리 칩 품질 검사 지원으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같은 날 디트로이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통보가 왔고요.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한국의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검사, 업데이트 모두 일상적인 일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는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든 지연이 정확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전략가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건 단순한 추측 아닙니까? 마이클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지연이 발생한 공장들의 지도가 나타났고 모두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증거입니다. 56일 만에 미국은 한국과 첨단 기술 협력 강화를 약속했고 관세 정책은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중국 대표 리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작은 부품들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까? 과장 아닙니까? 마이클 교수는 리앙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부품이라고요? 강대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도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란 무엇입니까? 군대의 숫자입니까? 영토의 크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힘은 상대방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마이클 교수가 청중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움직이지만 그 영향력은 폭풍우보다 무섭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이라는 심장 없이는 뛸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이클 교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교수는 갑자기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청중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교수가 웃으며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 깨지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코닝 강화 유리 기술 때문입니다. 교수는 휴대폰 뒷면을 열었습니다. 이 작은 칩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죠. 미국 실리콘밸리 CEO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애플 제품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마이클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애플 로고는 미국이지만 심장은 한국입니다. 화면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디램 시장 70%, 낸드 플래시 50%.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군사 시스템 모두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럽 자동차협회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전기차 배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마이클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혁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모두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나카무라가 불만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의 CATL이 1위 아닙니까? 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기업과 손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품질, 안전성, 그리고 미래 기술 때문입니다. 교수는 지구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운반하는 배는 어디서 만들까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조선시장의 절대 강자들입니다. 리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도 선박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LNG선,
초대형 유조선. 이 모든 첨단 선박의 80%는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마이클 교수가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의 뇌는 생각할 수 없고 심장은 뛰지 않으며 혈관은 막힙니다. 한국이 빠지면 지구가 멈춥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마이클 교수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아레시라스입니다. 길이 400m, 적재량 24,000톤. 한국에서 건조되었죠. 여러분, 세계 무역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움직이는 선박의 대부분은 한국산입니다. 미 해군 정보장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군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이클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한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입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기술로 최첨단 전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고래급 잠수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고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했습니다. 유럽 안보 전문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제 해양 강국으로 봐야 합니까?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무기를 시찰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K 흑표 전차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폴란드 육군과 공군을 한국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죠.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에서 운용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집트가 200대를 주문했죠. 화면이 바뀌어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공동 개발에 참여했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불안한 듯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마이클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2023년엔 7위, 현재는 6위에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와의 계약만으로 수십조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할 기술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교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중형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고 레이저 무기체계도 개발 중입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민간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삼성의 반도체, LG의 배터리, 현대의 엔진 기술. 이 모든 것이 무기체계에 통합됩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냅니다. 마이클 교수는 갑자기 교단을 떠나 청중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엇을 보셨나요? 당황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눈물의 여왕이요.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교수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영화. 이것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총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무기입니다. 화면에 브라질 상파울루 시청 광장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스크린으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눈물을 흘리는 5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해 브라질 상파울루 시청 광장. 5만 명이 모여 한국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프랑스 문화부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적 공감 때문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마이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감정의 해방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감정의 카타르시스죠. 화면이 전환되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형 공연장에서 나의 아저씨. 마지막 회를 보며 환호하는 관중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나의 아저씨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자 공연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불만스러운 듯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이 실질적인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마이클 교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한국 정부가 중동의 원전 수출을 성사시켰을 때 현지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을 아십니까?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호감이 간다고 말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것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군함보다 더 강력한 힘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기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약소국은 이 네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노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반도체법이 통과됐을 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불편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동맹국에게도 기술 주권을 양보하지 않았죠. 화면이 전환되어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경제 보복으로 대응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한국 관광객이 80% 감소했죠. 한국은 굴복했을까요? 리앙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사드를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이제 한국은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마이클 교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잠시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이 발표가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겁니까? 한국의 이러한 영향력이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마이클 교수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발표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굳은 표정으로 일어나 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무언가를 급하게 지시하며 서둘러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의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서둘러 노트북을 접고 서류를 챙기며 휴대폰으로 급하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리앙은 긴급 보고를 하는 듯 빠른 중국어로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급박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와 국무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관리 모드로 전환한 듯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워싱턴으로 보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하며 메모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협회 대표는 동료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은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로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이 모든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불편하니까요. 특히 그 진실이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마이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분법적 세계관은 이미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국 같은 기술 강국들이 새로운 변수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의 박수에 몇몇 유럽 대표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측 자리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마이클 교수가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토나 인구만으로 국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새로운 힘입니다. 마이클 교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강대국은 언젠가 약해지고 모든 약소국은 언젠가 강해집니다. 한국은 그 언젠가가 지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는 소수의 강대국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 세계가 따랐고 중국이 결정을 내리면 아시아가 흔들렸습니다.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청중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반응합니다. 독일 전략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마이클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핵심 산업별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이 모든 산업에서 한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인입니다. 교수는 청중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영국 금융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메모리 투자를 결정했을 때 전 세계 기술 투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표준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방향을 재정의했습니다. 미국 전략가가 불안한 듯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클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이분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범주의 국가입니다. 핵심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화면이 전환되어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산업별로 핵심 결정권을 가진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방향을 전환하면 세계의 중심축이 움직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카무라는 이미 떠났지만 남아있던 일본 관계자 한 명이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이클 교수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십시오. 프랑스 대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마이클 교수는 청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침략자가 아니라 건설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보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을 세계는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교수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강당을 나서는 마이클 교수의 뒷모습을 모든 참석자들이 주시했습니다. 그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세계 질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었고 그 중심에는 예상치 못했던 국가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이클 교수는 한 젊은 한국인 학생을 만났습니다.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셔서요. 마이클 교수는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룬 성취는 당신들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마이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한국이 세계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첨단 군사 시스템 어느 것 하나 작동할 수 없습니다. 세계 디지털 문명의 근간이 한국 기업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같은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혁명을 움직이는 심장 역시 한국에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 분야에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물류의 핵심 동맥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은 자주 국방을 넘어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쟁을 제조하는 나라로 변모한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감정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브라질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울고 인도네시아에서 나의 아저씨에 환호하는 모습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감정의 해방이자 총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주목할 만한 독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자료 공유를 거부했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기술 국산화로 대응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는 한국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그 진실을 조용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